예본교회 담임하고 있는 임원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채팅해주고 계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이하 형님, 박조 형님, 이익성님,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이 마스크 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강의를 해도 될까요? 네. 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하고 하면은 좋을 텐데, 또 그러한 기대가 우리 청소년들 분들에게 있었을 텐데, 이게 지극히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나와서 실망한 분이 계셨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그러한 공간이 유튜브 아닙니까? 예, 그쵸? 네.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 즉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는 유튜브라든지 각종 SNS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전 세계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로 보여줄 수 있고 하면서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구나,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자신을 오픈할 수 있고 또 누구나가 다 그렇게 특별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닌가요? 네. 우리 이하영님,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로 유명하지 않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또한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에서 본다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서 특별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같은 동네에 살고 또 아파트도 같은 아파트고 또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다니는 그러한 친구가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두 명의 삶이 어떨까요? 같은 곳에 살고 같은 반이고 또 같은 지역에 사는데 둘의 모습이 여러분 똑같을까요? 아니죠. 다릅니다. 왜? 각자가 좋아하는 이성의 그런 스타일이 다를 것이고 또 좋아하는 음식이 다를 것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또 취미도 다를 것이고 좋아하는 수업도 다를 것이고 좋아하는 선생님도 다를 것이고 좋아하는 연예인도 다를 것이고 또 둘이 같이 만약에 코인 노래방을 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노래방에서 각자가 좋아하는 노래도 아마 다르게 부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다른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곳에 살아도 심지어는 쌍둥이들도 다르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같은 학교 같은 반이라 할지라도 또 같은 동네에 산다 할지라도 어떤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치관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삶의 양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런 것들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러한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료한 그러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은 지금 나와 아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사는 사람은 없는 나만의 아주 유니크한 그러한 특별한 삶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 채팅창에다가 한번 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래요. 나는 나입니다. 나를 대체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시는 주 양육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 양육자가 뭐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아버지가 되었든 아니면 어머니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주 양육자 분에게 한번 저를 대체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아유, 너같이 말 안 듣는 애는 갖다 버리고 말 잘 듣는 애 데려다가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이 계실까요? 네.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양육자라고 한다면은 단언하건대 그렇게 말씀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자녀를 살해하고 또 유기하는 그러한 잔혹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라면은 여러분을 대체할 사람은 없다. 너를 대체할 그런 사람이 어딨냐. 네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고 네가 나에게는 가장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100%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를 대체할 존재는 없단다. 너는 나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이기에 나는 너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에게 정말 특별하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너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해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처럼 청소년의 시기를 겪으셨어요. 그리고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서 청년의 시기가 되셨을 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셔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구원을 선포하시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천국 복음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때의 유대 사람들이 골칫거리로 여겨서 소외시키고 또 거리로 또 마을 밖으로 내몰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또 이방인들과 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당시 때의 죄인으로 치부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들과 같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감싸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랐죠.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들 했는데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당시 때에 죄인이라고 치부되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는 게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침뱉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을 여전히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가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업신여겼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특이하다고 놀림받아도 괜찮습니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말씀만 피운다고 혼나도 괜찮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골칫거리냐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요? 소외되고 따돌림을 당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욱더 관심을 쏟고 더욱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관심하고 더 많이 감싸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공감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받고 싶으시죠? 오늘 이 통일비전 세미나가 그런 공감의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세미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통일선교회가 또 번개탄 TV가 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감하여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나를 이해하지도 않고 또 나의 말에 공감하지도 않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또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때때로 여러분 반항하고 싶은 그런 반항심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를 공감해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난 삐뚤어질 테다! 라고 삐뚤어질 테다! 라고 그렇게 한 번쯤 얘기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삐뚤어질 테다. 실제로 그렇게 삐뚤어져 본 적도 있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반항할 거예요. 난 지금 반항하는 중입니다.
삐뚤어질 거예요. 나는 공부가 싫어요. 게임이 좋고 유튜브 보는 게 좋고 SNS 하는 게 좋고 노래하고 춤추는 게 더 좋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한 모습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져 있으면 야, 이 게임 중독자, 그러고 아이돌에 빠져 있으면은 아이돌에 중독되었다 막 그런 마치 무슨 환자인 것처럼 취급을 해서 중독 증세를 보이는 그 병을 고쳐야 된다. 예, 중학교 2학년들에게는 중2병이다 막 이러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가 아니라면은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항해도 괜찮아. 예. 청소년기의 그 반항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상담학이라든지 발달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생애주기 이론을 대입해서 저의 이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청소년기의 반항은 청소년기 이전의 그 발달 단계 속에서 뭐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그때의 그 발달 단계 안에서 결핍되었던 것들 그리고 또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 또는 제대로 관계 맺지 못했던 그러니까 관계의 질이 나빴던 그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재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이 순기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청소년기의 반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위하여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항이라는 그러한 형태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청소년기에는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서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마치 어른들이 보기에는 반항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반항하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청소년기에 그렇게 반항할 수 있는 것도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반항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결핍이나 또는 불안정한 감정과 또 관계의 재경험에 그러한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은 청소년기 이후에 성인이 되고 또 노년기가 되고 나이가 들게 되었을 때에 그게 청소년기 때 놓친 그 경험이 좋지 않은 결과들로 나타나게 돼요. 얼마 전에 목회상담협회에서 상담사들이 모여서 상담 사례를 나누고 슈퍼바이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날 소개된 분이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공부에 대한 압박을 막 받은 거예요. 너무 이 공부해라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압박을 받았는데 왜 그랬는가 하니까 이 부모님이 이분이 아주 전문적이고 또 도시에 그런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라 그러면서 압박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극단적이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은 어렸을 때에 보통 이제 놀이터 같은 데 가면은 거기 흙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또 만지면서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흙도 못 만지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그런 극단적인 부모님의 강요만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생각들에 관해서 지지를 받거나 공감을 받거나 하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불만을 좀 얘기해 보려고, 어렸을 때는 못했는데 불만을 좀 얘기해 보려고 나중에 커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대화가 차단당하고, 그렇게 30대가 되고 결혼을 해서 이분이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대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결혼한 그 배우자가 자기 부모님처럼 자신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도 않고 또 자신의 감정을 들어주거나 이해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한테도 또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지금 이혼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드는 느낌이 뭐냐면은, 생각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남겨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또 그 배우자에 대한 분노로까지 나타나게 되고 우울감, 또 죽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상담하신 분은 이분에 대하여서 이제 진단을 내리기로 경계선 인격장애 진단을 내리셨어요. 근데 경계선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상당수의 분들이 어릴 적에 주 양육자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반응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좋은 상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또 자신을 지지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나를 공감해주는 그런 연인을 만난다거나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좋은 결과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공감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온전히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를 공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매우 좋은 결과들로 이어집니다. 물론 그런 분노가 일기 전에, 또는 나의 우울감 또는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주 양육자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녀에게 인격적인 그런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제일 좋겠지요. 저희 아내가 지금 여기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실시간으로 저희 아내가 학교에서 교육복지 교사를 해요. 근데 교육복지 교사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을 만나가지고 그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주 양육자에게 만약에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면은 교육기관들을 연계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그러한 좋은 기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또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겪을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들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만약에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혹시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가 스스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선생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또 친구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사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나일 뿐인데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내가 살아야 한다면은 그거는 나의 정체성을 갖고 내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의 주체로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과연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나다 라고 외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 말고 진짜 내 모습을, 나는 나다 라고 하면서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다라면 한번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말고 진짜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받지 못하고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이 30대의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이분의 동생은 어머니에게 아주 작은 반항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항했던 이 동생은 이 30대의 이분이 그토록 바랬던 평범한 가정을 꾸렸고 그리고 대기업의 전문 직장인으로 취업을 해서 지금은 해외 지사에 파견이 돼서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동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아마도 어머니에게 반항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반항을 했는데도 오히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너무 가득 차고 대화가 단절돼가지고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동생은 작은 반항들을 했지만 건강한 삶을 살고 건강한 관계들을 맺으면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반항해도 괜찮습니다. 반항해도 괜찮아. 반항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대들거나 반대하다라는 뜻이 있고 사춘기의 반항이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할 때에 남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대들거나 반대하는, 즉 반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반항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기에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면 여러분 반항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반항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에 어긋난다거나 아니면 폭력적이거나
하는 그러한 반항은 괜찮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러한 것도 잘못된 반항입니다. 예. 땡입니다. 땡. 예. 오히려 여러분 건강한 반항은 그러한 폭력이나 아니면 잘못된 일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게 건강한 반항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나로서 서게 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그 청소년에게는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저희 김정복님은 반항은 아니고 잘 놀았어요라고 하셨는데 잘 노는 것도 예, 좋습니다. 네, 예. 근데 그렇게 잘 놀 수도 없고 또 반항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그러한 청소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억압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폭력적인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을 때에 내가 반항할 수도 없고 다른 어떤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가정폭력을 겪는다거나 아니면은 선배나 친구들에게 또래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즘 시대에 그런 애들이 어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사실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닥쳐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진행을 시켜 보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갈 예산으로 다른 거 하는 게 낫다고. 요즘에 그런 애들이 어딨냐고 하면서 그런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낭비라고 말하는 여러분 충격적이시겠지만 그런 교장 선생님 또는 장학사 분들도 계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19보다도 더 심각한 삶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정말 심각한 분노를 겪고 우울감을 겪고 또 계속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힘겹게 버텨가고 있어요.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그런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와 같이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을 꼭 찾아서 도와달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저 못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했다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죠?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용기 내서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괜찮습니다.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주저앉아 있던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것이 하나의 건강한 반항이 되어지는 거고 내 삶을 건강하게 이끄는 그런 저항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 중에서 이 반항이라는 뜻과 저항이라는 뜻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댓글창에 한번 써보세요. 예. 그 영어 단어 너무 쉬워요. 정답은 바로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보통 스탠드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은 어떤 뜻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서다. 서다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계시죠? 동사로 사용이 되어질 때는 서다 또는 지탱하다, 유지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로 쓰여지면은 반항 또는 저항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 stand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때때로 반항, 저항은 여러분이 삶의 위 가운데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로서 스탠드 할 수 있는, 내가 나로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그 나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하도록 돕는 그러한 방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탠드 하시길 바랍니다. 반항하고 건강한 반항을 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좌절하고 있거나 낙심하고 있지만 마시고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면서 저의 강연을 마쳐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2000년도죠. 2000년도에 부모를 살해한 뒤에 토막을 내서 그것을 유기했던 이은석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은석 씨에 대한 실화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입니다. 이 이은석 씨의 아버지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병대 장교 출신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그러한 분이셨고, 근데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 아래에서 이제 둘째로 태어났는데 겉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그리고 이윤석 씨 자신도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에 진학을 해서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우등생이고 또 가정도 좋고 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윤석 씨의 부모님은 이윤석 씨가 고려대학교에 들어간 게 못마땅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못 들어갔다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는 서울대학교에 못 들어갔으니까는 너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압박이 이은석 씨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 그렇게 공부에 대한 압박 속에서 지냈고, 또 가정 안에서 가정폭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은석 씨 본인이 증언하는 부모의 모습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밥을 이제 늦게 먹는다고 젓가락을 던졌대요. 근데 이 젓가락이 다행히 이 이은석 씨, 어린 이은석 씨에게 맞지는 않았지만 옆으로 지나가서 유리에 맞았는데 유리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젓가락을 던지고, 또 다리에 피멍이 들도록 맞을 때도 있었고, 또 전화 받은 내용을 잘 전달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따귀를 때리고 막 구타하고, 그리고 만화 그린다고 하면서 만화 그리는 게 잘못됐다고 머리채를 잡고서는 막 흔들고, 그리고 유치원 때는 이 신발끈을 잘 묶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신발끈 묶는 거를 맞으면서 배웠대요. 이러한 성장 배경 속에서 이은석 씨는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그렇게 강요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청소년기에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과의 친밀감을 이제 형성을 해야 되는데,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에요. 친밀감은 사랑을 이렇게 내가 나누는 건데, 내 자신을 보여주고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면서 친밀감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나의 정체성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은 내 자신을 진정성 있게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은 그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냐면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아마 이인석 씨는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런 소외감을 계속해서 느끼고 겪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집에서는 부모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또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자기를 도와준 친구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무시당하고 소외되었습니다. 일명 이제 고문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취급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2000년 5월에 그동안의 그런 감정들을 다 몽땅 부모에게 쏟아냈어요. 쏟아냈는데 그렇게 쏟아냈을 때 이 부모가 막 충격을 받고, 아이고 네가 그랬냐,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모든 감정들을 쏟아놨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을 무시하는 그러한 말과 또 대화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해버린 이 이은석 씨가 부모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토막을 내서 시체를 유기합니다. 이은석 씨는 지금도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방에 있는데, 1심에서는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이제 2심 넘어가면서 그러한 가정의 폭력, 가정의 문제들이 참작이 돼서 무기징역으로 이제 내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모를 살해한 것이 말하자면은 반항이죠. 부모에 대한 반항이었는데 그게 마지막 반항이었어요. 첫 번째 반항은 언제였냐면은 초등학교 때였는데, 이은석 씨가 한 일주일 정도 숙제를 안 했대요. 반항해본다고. 그랬는데 일주일 정도 숙제를 안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화를 누가 받았냐? 형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야, 너 숙제 안 했다고 선생님한테 전화 왔더라. 그랬더니 이은석 씨가 또 부모에게 폭력을 당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숙제를 잘해갔다는 거야. 그렇게 첫 번째 반항은 끝이 났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반항을 했는데 그 마지막 반항이 정말 잔인하고 폭력적이면서 잘못된 반항이 나온 거죠. 그것이 정말 끔찍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인석 씨의 형은 부모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막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출가를 한 거죠. 출가를 해서 자기 삶을 잘 살아냈어요. 이 형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동생이 그렇게 부모를 살해하고 나서 구속당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동생이 그렇게 부모를 살해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이해는 한다. 이해는 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은석 씨가 폭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건강한 반항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땠을까요? 아니면 이인석 씨의 친구들 중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정말로 그 이인석 씨와 마음을 나누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이인석 씨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자기 자신처럼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부터 공감받고 위로받았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아마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았을 겁니다. 좋아하는 이성도 만나고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고 취미생활도 하고, 아까 전에 만화 그릴 때 머리채 잡혔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만화도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아마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여러분? 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속는 셈 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외되고 또 그 당시에 죄인으로 치부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때 나의 편이 되어지는, 온전히 내 편이 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따르던 이들에게 외면당하면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공감과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나는 참 지금 참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수혜자로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찾아가서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 친구와 함께 해주는 것 어떨까요? 그 친구와 함께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그러한 여행을 같이 함께 떠나보면 어떨까요? 정말 너무 생각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아주 강압적인 체제 아래에서 억압과 폭력의 상황 가운데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을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도 다른 환경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관심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또 그 친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어떤 것이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에 우리와는 다른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 그 북한의 친구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하나의 장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탠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